여러분 혹시 오늘 통장 잔고 확인해 보셨어요? 월급날 지나고 2주쯤 됐디면 아마 많은 분들이 벌써 반 이상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내가 또 계획 없이 썼나? 내가 또 충동 구매를 한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이 사라지는 건 계획된 거예요. 누군가가 아주 치밀하게, 아주 과학적으로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가도록 설계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여러분이 평생 그걸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악착같이 일해도, 아무리 야근을 해도, 아무리 월급을 모아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시스템, 그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절대 뉴스에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나라 최상위 자산가들이 절대 공개되길 원치 않는 비밀이거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난주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카드값 청구서를 받았는데 18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본인은 뭘 그렇게 샀는지 기억도 안 난다는 겁니다. 같이 항목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아이클라우드 스토리지, 쿠팡 로켓와우. 구독료만 해도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 다음은 배달비입니다. 야근하는 날 치킨 한 번, 피곤한 날 족발 한 번, 술 한잔 하고 싶은 날 회 한 번. 한 번에 3만 원씩만 써도 일주일에 2번이면 한 달에 24만 원입니다. 카페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아메리카노 한 잔 5,000원, 점심 먹고 또 한 잔, 오후에 졸리면 또 한 잔. 하루에 15,000원, 한 달이면 45만 원입니다. 택시비, 편의점 간식, 회식비, 2차, 3차, 주말에 친구들이랑 브런치. 이렇게 하나하나 더하다 보면 180만 원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제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별로 사치를 부린 것 같지 않은데요? 맞습니다. 사치를 부린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산 겁니다. 2025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그냥 숨 쉬고 사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 이 정도라는 거죠. 10년 전만 해도 이 친구 같은 생활 패턴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안 썼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180만 원입니다. 월급은 10년 전보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한 30%? 40%? 그런데 생활비는 80%가 올랐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벽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가난해지도록 설계된 시스템. 한국은행 자료 보셨어요? 1980년대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20%대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월급의 5분의 1을 저축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25년 지금은 몇 퍼센트일까요? 8%입니다. 10명 중 9명은 월급의 90% 이상을 쓰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전 사람들보다 더 사치스럽게 사나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20대, 30대들 보세요. 차도 안 사고 집도 못 사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잖아요. 그런데도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뭘까요?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971년 미국이 금 본위제를 폐지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돈을 찍으려면 그만큼의 금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돈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금 본위제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됐어요. 돈을 찍으면 찍을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뒀다고 칩시다. 1년 뒤에도 1,000만 원은 1,000만 원이죠? 근데 그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들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치킨이 18,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2,000원이에요. 작년에 주유할 때 5만 원 넣으면 반 정도 찼는데 올해는 3분의 1도 안 찹니다. 여러분의 저축이 눈 녹듯이 녹고 있는 겁니다. 합법적으로요. 정부는 이거를 물가상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2%로 잡고 있죠. 2%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착각입니다. 은행 이자가 몇 퍼센트예요? 예금 금리 3%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1점 몇 퍼센트예요. 그런데 실제 물가 상승률은 5%가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매년 3%에서 4%씩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말이에요. 그럼 주식을 하면 되지 않느냐? 부동산을 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주식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무슨 종목 샀냐? 수익률 몇 퍼센트 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주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통계청 자료 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 10명 중 7명이 손실을 봤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익을 낸 3명 중에서도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결국 100명 중 15명만 제대로 돈을 번 거예요. 나머지 85명은 시간과 돈을 날린 겁니다. 그럼 그 잃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증발했을까요? 아니요.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걸들은 여러분보다 정보를 빨리 얻고 여러분보다 더 큰 자본을 움직이고 여러분보다 훨씬 정교한 알고리즘을 쓰거든요. 쉽게 말해서 프로 선수들이랑 동네 농구하는 사람이 같이 경기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빨리 사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다. 집값은 올랐어요. 지난 20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5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평균 연봉은 몇 배 올랐을까요? 한두 배요?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월급이 절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부모님 도움 없이 집 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2023년 통계 보니까 서울에서 생애 첫 주택 구입한 사람들 중 70%가 부모 지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 돈만으로 집 산 사람은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부자 집 자식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집 자식은 평생 월세로 살라는 얘기예요. 노력, 실력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 누구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벽입니다. 노동으로는 절대 자본을 이길 수 없는 구조.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해졌어요. 제목이 21세기 자본이에요. 이 책에서 피케티가 발견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알그레이터 덴지.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높다는 법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땀 흘려서 버는 돈보다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법니다. 1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세금 떼고 나면 한 2,800만 원 정도 남죠? 근데 억대 자산가는 어떻습니까? 10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1년에 4천만 원 이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강남 아파트 20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 1년에 억 단위로 시세 차익이 납니다. 주식은요? 삼성전자 주식 100억 어치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만 1년에 3억씩 들어와요. 이게 바로 알그레이터 덴지예요. 자본이 노동을 압도하는 겁니다. 결국 부자는 가만히 있어도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죽어라 일해도 그 자리 그대로예요. 이게 수학적 진실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집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아닙니다. 그때는 시스템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만 해도 한국 경제가 매년 7%, 8%씩 성장했어요. 경제가 커지니까 월급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집값도 올랐지만 월급 오르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그때는 일만 열심히 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예요. 월급은 거의 안 오르는데 집값,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부모님 세대는 노력하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세대는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시스템 자체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짜여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노력? 그게 먹히는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헬조선?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라고 합니다. N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청년들이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현실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이는 벽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자본 수익률, 부동산 카르텔. 이 정도는 언론에서도 다루고 정치인들도 얘기하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돈을 빼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휴대폰 한번 보세요. 지금 당장 유튜브 앱 열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들이 쫙 깔려 있죠. 인스타그램 열면요, 릴스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틱톡은요, 하나 보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이 재생돼요. 여러분 오늘 유튜브 몇 시간 보셨어요? 인스타 릴스는요? 1시간, 2시간? 어떤 분들은 하루에 서너 시간씩 봅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광고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는 광고 건너뛰기 누르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영상 자체가 광고예요. 먹방 유튜버가 맛있게 치킨 먹는 거 보면 치킨 먹고 싶어집니다. 뷰티 유튜버가 화장품 바르는 거 보면 그 제품 사고 싶어져요. 여행 유튜버가 제주도 카페 가는 거 보면 나도 가고 싶어집니다. 이게 여러분의 뇌를 해킹하는 겁니다. 도파민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뇌에서 나오는 쾌락 호르몬입니다. 유튜브, 인스타, 틱톡 이런 앱들은 여러분의 도파민 시스템을 조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짧고 자극적인 영상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럼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또 봅니다. 또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그리고 그 중독 상태에서 뭔가를 사고 싶다는 충동이 생깁니다. 배달 앱을 엽니다. 쿠팡을 엽니다. 카드를 긁습니다. 다음날 정신 차리고 보면 통장에 돈이 없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심리학자, 뇌과학자, 데이터 분석가들이 밤낮으로 연구합니다. 뭘 연구하냐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앱을 더 오래 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클릭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쓰게 할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앱들입니다. 믿기 힘드시죠? 증거 보여드릴게요. 넷플릭스 전임원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경쟁자는 다른 동영상 플랫폼이 아니라 수면이다. 사람들이 자는 시간을 줄여서 넷플릭스를 더 보게 만드는 게 목표다. 페이스북 초기 개발자 중 한 명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심리적 취약점을 이용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이런 기능들은 전부 도파민을 자극하기 위해 설계된 거다. 틱톡은 어떻습니까? 중국 정부가 자국민한테는 하루 40분만 쓰게 제한해놨어요. 근데 해외 버전은 제한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나라 사람들은 중독되면 안 되니까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중독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중국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이게 정보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집중력, 여러분의 돈을 빼앗아가는 전쟁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왜 저축을 못하는지, 왜 계획 없이 돈을 쓰는지, 왜 월급날만 되면 통장이 텅텅 비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의지력 대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건 싸움이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피곤한 상태예요. 뇌는 지쳐있고 판단력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휴대폰을 켭니다. 그 순간 알고리즘이 작동해요. 여러분이 지난 1년간 뭘 봤는지, 뭘 좋아하는지, 언제 가장 지갑을 여는지 전부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콘텐츠를 띄워줍니다. 배고플 시간이면 먹방을 보여줘요. 외로울 시간이면 연애 콘텐츠를 띄웁니다. 불안할 시간이면 자기계발 영상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 밑에는 링크가 달려 있어요. 지금 주문하기, 할인 중, 오늘만 특가, 클릭 한 번이면 끝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진 겁니다.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휴대폰을 버려야 하나요? 인터넷을 끊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휴대폰 열고 구독 목록 확인해보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티빙, 디즈니 플러스, 스포티파이, 멜론, 지니뮤직, 쿠팡 로켓와우, 컬리 멤버십, 마켓컬리 퍼플, 아이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헬스장 회원권, 필라테스, 요가 앱 몇 개나 나옵니까? 5개? 10개? 어떤 분들은 20개가 넘어요. 한 달에 10,000원짜리 구독이 10개면 10만 원입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그 중에 진짜 쓰는 거 몇 개나 됩니까? 절반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왜 안 끊어요? 귀찮아서? 나중에 쓸 것 같아서? 끊었다가 다시 가입하기 싫어서? 이게 바로 구독 경제의 함정입니다. 기업들이 이걸 노리고 만든 거예요. 한번 가입하면 잘 안 끊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월 10,000원 이 정도면 별로 안 아까울 것 같죠? 근데 그게 10개, 20개 모이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 나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완벽한 장사예요. 여러분이 쓰든 안 쓰든 매달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니까요. 이게 3년, 5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몇백만 원이 증발합니다.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전세 대출 이자예요. 노후 자금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체감을 못해요. 왜냐면 한 번에 크게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새어 나가거든요.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세 번째 벽입니다. 작지만 끊임없는 출혈.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걸까요? 답은 후자입니다. 자본주의는 소비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야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저축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줄어듭니다. 기업 매출이 떨어져요. 경제 성장이 멈춥니다. 물론 겉으로는 저축하라고 말합니다. 재테크하라고 하고 노후 준비하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로 작동해요. 저금리 정책 보세요. 은행에 돈 맡겨봤자 이자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 말고 다른 데 투자하죠. 주식? 변동성 크고 위험합니다. 코인? 더 위험해요. 부동산? 이미 너무 비쌉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모아봤자 집도 못 사고 투자해봤자 잃을 것 같고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안 나오니까 그럼 차라리 지금 당장 행복한 걸 사자. 맛있는 거 먹자, 여행 가자, 좋은 옷 사자. 이게 바로 욜로 아닙니까? 여러분 욜로가 언제 유행했는지 아세요? 2010년대 중반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한국 경제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지고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시기예요.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부추겼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당신은 이 정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이게 다 계산된 겁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소비자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젊은 세대가 열심히 저축해서 자산을 모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부자들의 입지가 흔들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떨어질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힘이 강해집니다. 기득권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은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걸 막습니다. 대신 평생 소비자로 살라고 유도하죠. 월급 받으면 쓰고 또 받으면 쓰고 통장은 항상 비어있고 신용카드 할부는 계속 돌아가고 이게 바로 현대판 노예제도입니다. 옛날에는 사슬로 묶었어요. 지금은 빚과 소비로 묶습니다. 더 교묘해진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토리 세대. 일본에서 2000년대생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뭘 깨달았냐고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일본은 1990년대에 부동산 거품이 터졌어요. 그 뒤로 30년 넘게 저성장 상태예요. 그 시기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뭘 받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평생 일해도 집값은 못 따라가고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르는 걸 봤어요.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결혼 안 해요. 애 안 낳아요. 집도 안 사요. 차도 안 사요. 최소한으로 벌어서 최소한으로 쓰면서 삽니다. 이게 사토리 세대예요. 한국의 M4 세대랑 똑같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미국도 밀레니얼 세대, G세대가 비슷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선진국 젊은이들이 전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성장이 멈췄어요. 파이가 더 이상 안 커지니까 이미 가진 사람들이 자기 몫을 더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누가 손해를 볼까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입니다. 기성세대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쌓았어요. 그럼 이제 청년들은 집을 못 삽니다. 재벌들이 대기업 키웠어요. 그럼 이제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금융자본이 주식시장 장악했어요. 그럼 개인 투자자는 돈 벌기 어렵습니다. 이게 구조예요. 여러분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시스템에 순응해야 하나요?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자산을 모으는 겁니다. 연봉 억 받는 사람도 부자 아닌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버는 족족 다 쓰거든요. 반대로 연봉 5천 받아도 부자인 사람 있어요. 매달 꾸준히 자산을 사 모으니까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어디에 쓰느냐예요. 소비했으면 가난해집니다. 자산했으면 부자가 돼요. 그럼 자산이 뭡니까?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것들이에요. 집을 사서 월세를 받으면 그게 자산입니다.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으면 자산이에요. 책을 써서 인세를 받으면 자산입니다. 반대로 부채가 뭐냐? 나한테서 돈을 빼가는 것들이에요. 비싼 차 사면 부채예요. 보험료, 세금, 유류비 나가거든요. 넓은 집 사서 내가 살면 부채예요. 관리비, 재산세 나갑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자산인 척하는 부채를 삽니다. 억 주고 차 사요. 몇 척 주고 집 사요. 명품 가방 사요. 이게 다 부채예요.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돈을 빼가니까요. 부자들은 반대로 합니다. 값싼 차 타요. 작은 집에 살아요. 명품 안 사요. 대신 그 돈으로 자산을 삽니다. 부동산 여러 차에 사서 월세 받아요. 주식 모아서 배당 받아요. 사업해서 돈 벌어요. 이게 바로 부자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소비를 자산으로 바꿔요. 우리는 자산을 소비로 바꿉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우리는 계속 가난한 겁니다. 이제 좀 보이시죠? 시스템은 여러분을 소비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기업이 돈을 벌고 경제가 돌아가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려면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해요. 소비자가 아니라 자산가가 돼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여러분을 소비로 유도하거든요. 광고, SNS, 주변 사람들, 심지어 정부 정책까지 다들 쓰라고 해요. 소비가 미덕이라고 합니다. 근데 속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위한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의식 지출 끊기. 아까 말씀드린 구독 서비스 확인하셨죠? 그 중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쓰는 거 있으면 지금 당장 취소하세요. 2% 할인이라고 혹해서 산 물건, 쿠폰 있어서 주문한 배달 음식, 이런 거 다 끊으세요. 진짜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할인에 속아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스몰 럭셔리, 경계하기. 요즘 유행이 뭡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비싼 차는 못 사도 명품 지갑은 살 수 있잖아요. 집은 못 사도 좋은 카페는 갈 수 있잖아요. 이게 함정입니다. 작은 사치가 모이면 큰 자산을 못 모으게 돼요. 한 달에 커피값으로 10만 원 쓴다고 칩시다.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낼 수 있어요? 주식을 살 수 있어요?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작은 소비를 포기하면 큰 자산이 생깁니다. 세 번째, 월급의 10%는 무조건 자산으로. 얼마를 벌든 10%는 건드리지 마세요. 월급 들어오는 즉시 따로 빼놓으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자산을 사세요. 미국 우량주 ETF도 좋고 금도 좋고 비트코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모으는 거예요. 한 달에 30만 원씩만 모아도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복리 수익까지 더하면 5천만 원, 6천만 원도 가능합니다. 이게 자산의 힘이에요. 네 번째, 시스템 밖으로 나가기. 남들 다 하는 거 따라 하지 마세요. 남들 차 사면 나도 사야 할 것 같고, 남들 해외여행 가면 나도 가야 할 것 같고, 남들 명품 들면 나도 들어야 할 것 같죠. 이게 바로 중산층 코스프레입니다. 진짜 중산층도 아닌데 중산층처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 가난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남 눈치 안 봐요. 자기 기준대로 살아요.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SNS에서 뭘 보여주든, 광고에서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기준대로 산다. 이 마인드가 있어야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 시간 지평 늘리기. 지금 당장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5년 뒤, 10년 뒤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3만 원짜리 치킨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돈으로 주식 사서 10년 뒤에 15만 원 만드는 게 좋을까요? 지금 100만 원짜리 명품 지갑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돈으로 ETF 사서 20년 뒤에 300만 원 만드는 게 좋을까요? 미래의 나를 생각하세요. 지금의 작은 희생이 미래의 큰 자유를 만듭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안 되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과 저금리로 저축이 무력화되는 시스템. 둘째,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절대 못 이기는 구조. 셋째, 알고리즘과 구독 경제로 끊임없이 돈을 빼가는 장치. 이게 다 의도된 겁니다. 여러분을 평생 소비자로 만들어서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스템을 바꿀 순 없어도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있어요. 무의식 지출을 끊고 스몰 럭셔리를 경계하고 월급의 10%를 자산으로 바꾸고 남 눈치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 뒤에 보세요. 지금 치킨 먹고 카페 가고 명품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월급쟁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산 소득이 생겨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누가 웃고 있을까요? 여러분입니다. 시스템은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더 현명할 수 있어요. 게임의 룰을 바꿀 순 없지만 룰을 이해하고 역이용할 순 있습니다. 부자들이 하는 것처럼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탈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